카나메는 헝거게임을 들어본 적도 없는 평범하고 찌질한 인생입니다. 좋든 싫든 말이죠. 스마트폰에서 저주받은 게임 아이콘을 열도록 유혹당한 후 그의 삶이 게임이 되자 그는 그걸 바랐습니다. 그의 삶은 게임이 됩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카나메의 친구 하무다가 마치 정신병자가 뒤쫓는 것처럼 거리에서 달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병자가 뒤쫓고 있죠. 곰탈을 쓴 털복숭이 괴짜가 칼을 들고 그를 쫓고 있습니다. 칼로. 하무다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고민하며 친구인 교타를 떠올리지만 그를 충분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카나메에게 전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막다른 길에 막히고 털복숭이 남자가 그를 따라잡습니다. 그는 바지를 지리기보다는 맞서 싸우려고 시도하며 마치 친절한 바텐더처럼 종이 커터 뭉치를 던집니다. 털복숭이 남자는 그 칼날들을 간단히 피하고 그런 다음 프로처럼 그의 목을 냅니다. 그 후 그는 거기에 서서 방금 제거당한 자신의 새 베이스를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패배감에 잠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카나메가 멋진 중고 오토바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며 자신의 빈털터리와 텅 빈 주머니를 걱정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친구 요다가 다가와 역 앞에 거리 예술을 봤는지 묻습니다. 역 앞에. 요즘 시부야에 픽셀 처리된 인체 윤곽의 거리 예술이 갑자기 늘어나서 사람들이 난리라고 하더라고. 완전 난리라고. 사진 몇 장 보여주면서 섬뜩하면서도 흥미롭다고 생각했어. 그때 친구 히로유키가 들어오면서 하문다 봤냐고 물어보더라고. 시체 어디 있냐고? 아마 안 왔을 거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히로유키랑 하문다가 새 자전거는 어떻게 샀는지 알바라도 괜찮은데 구했는지 물어봤어. 알바 같은 거 아니라고 하면서 하문다 보면 연락 달라고 하더라. 히로유키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하문다 어디 있나 보면 연락하라고 했어. 하문다 어디 있나 보면 연락하라고. 그때 카나메가 어젯밤에 하문다한테 이상한 알림을 받았다고 말했어. 지금 확인하기로 해. 무료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링크라는 걸 보고. 덕후처럼 바로 열어봐. 게임 이름은 다윈즈 게임이고 하무다는 그 게임에 빠져서 결석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히로유키는 뒤돌아서서 카나메에게 그 앱을 열지 말라고 말하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들처럼 정반대로 게임을 실행해. 갑자기 화면에서 뱀이 나와 목을 물고 카나메는 드래곤볼 NPC처럼 바닥에 쓰러져. 한편 휴대폰 화면에는 그가 신규 플레이어로 확인되었고 친구 하무다가 이미 사망했으며 게임은 1시간 후에 시작된다는 내용이 표시됩니다. 친구들이 그의 어리석은 녀석을 위무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힙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납니다. 간호사는 괜찮다면 수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그는 끔찍한 기분이라며 조퇴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 후 그는 밖으로 나가 수업을 떼먹을 계획인 히로유키와 요다를 만납니다. 수업을 떼먹자는 거죠. 요다는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지만 히로유키는 카나메에게 다가가 하무다 게임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보냈고 그가 오늘 밤 자기 집으로 그를 만나러 올 거라고 했다. 카나메는 그 오타쿠 녀석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냥 놔두고 가게 했다. 그런 다음 요다와 하루를 즐기러 갔다. 그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는 결심한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짓이고 게임 앱을 열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야. 그가 친구에게 몇 시간 전에 문자 그대로 경고받은 바로 그 일이었다. 그는 화면 속 자신의 키비 캐릭터를 보며 그저 호들갑을 떨었을 뿐이고 그냥 평범한 게임이라고 말했다. 그저 호들갑을 떨었을 뿐이고 그냥 평범한 게임이라고 말했다. 전투와 승리 카운터가 0으로 표시되었고 아래에 시작 버튼이 있었다. 그는 버튼을 누르고 대기열에 들어갔고 즉시 정신나간 펄이와 매치되었다. 살인마, 반다. 카나메는 털복숭이 남자를 동네 야구부 마스코트로 알아보고 아직 계정도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게임에 자신의 이름이 아바타로 들어갔는지 위하여 한다. 그때 그는 뒤돌아보고는 마주 앉은 자리에 칼을 든 진짜 반다를 본다. 반다는 손에 칼을 들고 있다. 그는 일어서서 소름 돋게 그에게 다가가더니 강력한 공격을 칼로 카나메에게 가한다. 카나메는 옆으로 피하며 그가 무슨 짓인지 묻지만 반다는 아무 말 없이 계속 공격을 퍼붓는다. 카나메는 가방으로 칼을 맞고 그를 발로 차날린 뒤 도망친다. 인생과 기차에서 내리는 것. 그는 근처 경찰서로 달려가 경찰관에게 저 미치광이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말합니다. 경찰관은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반다를 막으려 하지만 그가 그저 밥이라고 말하고 한 방에 베어버립니다. 그런 다음 다가가 카나메에게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 하지만 갑자기 등 뒤에서 석궁에 맞습니다. 알고 보니 그 뒤에 히로유키가 무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카나메에게 살인자를 따돌리거나 화면의 타이머를 다 써버리면 이긴다고 말합니다. 반다가 투명수를 써서 마치 일본 애니팬처럼 사라졌어요. 사회생활. 하지만 히로유키는 그에게 사륜안을 얻으라고 말하고 그의 헬멧에 또 다른 화살을 꽂아 반다가 놀라서 투명 상태가 풀리지만 곧 공격을 시작한다. 미친 사람처럼 그를 향해 곧장 달려가서 배를 찔러요. 카나메는 히로유키를 부축해서 구급차를 부르러 나가. 카나메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다가 어떻게 투명해졌는지 묻고 히로유키는 설명해. 그것은 그의 문장의 힘일 것이고 이것은 다윈 게임이라고. 그 후 카나메는 히로유키를 주차 건물로 데려가 거기서 잔혹한 펄이 마스코트로부터 숨지. 그는 구급차를 부르려 하지만 히로유키는 게임 안에서는 게임 밖의 사람들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게임 밖으로는 어떤 전화나 메시지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반다가 그들을 찾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두 명의 플레이어가 매치 중일 때 각자의 화면에는 서로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표시되어 킬러가 자신의 먹잇감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반다는 결국 그들의 위치를 주차 건물로 좁혀서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두 사람은 숨어 있습니다. 카나메는 슈카라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히로유키는 그에게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뒤를 탐색할 수 없게 하면서 이 말을 들은 카나메는 달려내려가 반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후 도망친다. 그리고 루니툰 만화처럼 반다가 자신을 쫓도록 뛰어다닌다. 결국 그는 화장실에 반다를 남겨두고 사물함에 숨는다. 사물함에 반다가 들어와서 젠장이라고 외치며 주머니에서 총을 꺼낸다. 주머니에서 그는 아까 경찰관에게서 받았다며 모든 칸 안으로 총을 쏘기 시작한다. 칸 안으로. 하지만 바로 그때 카나메는 오노 카드를 뒤집듯이 뒤에서 그에게 뛰어든다. 소화기를 들고 그를 밀친다. 그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지만 반다는 한 방에 그를 날려버리고 칼을 들고 그에게 다가간다. 투명화도 켜고. 카나메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때 개연성 암호가 발동하고 트러쿤이 그의 사촌 동생인 카쿤을 바보 둘이 탄 채로 보내. 투명한 털복숭이 괴물을 들이받아 벽으로 날려버린다. 그 후 누군가를 친 것 같다고 생각하고 허둥지둥 도망친다. NPC들이 사라지자 반다는 다시 보이는 상태가 되어 패배를 인정한다. 카나메의 화면에도 그 사실이 확인되고 반다는 조각조각 사라진다. 마치 그가 게임이 재밌었다고 말하는 동안 픽셀화된 가상현실이 보이고는 쓰레기 같은 직장과는 달리 재밌었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사라지고 픽셀화된 몸 윤곽만 남긴 채 그가 죽은 자리에 그 후 카나메는 아래층에 죽어가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급차를 부르며 그쪽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 몸의 윤곽만 보이고 히로유키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그는 살아남으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받는다. 어딘가 옥상에서 금발 여자아이 슈파는 게임 친구 카나메가 반다를 물리쳤다는 알림을 받고 게임을 할 생각에 들뜬다고 말한다. 그와 함께 다음날 아침 카나메는 자기 집에서 깨어나 게임 로그를 읽습니다. 계정에 그가 랭크 매치에서 승리하여 10점을 획득했다는데 동의합니다. 게다가 그는 D3로 랭크업했고 삶은 여전히 비참하지만 가챠 기능을 해제했습니다. 그 단어를 읽으며 그는 잠시 아스몬골드를 떠올리고 1점으로 희귀 가챠에 도전하여 이성 권총을 얻습니다. 갑자기 아마존 택배가 그의 아파트 안으로 날아듭니다. 그는 상자를 열고 안에 총을 발견하고 이 게임이 얼마나 엉망인지 궁금해합니다. 네. 아프로디테가 슈카와 문자로 이야기하며 밤에 버려진 창고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아프로디테는 그에게 게임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는 것을 주저하지만 가지 않으면 게임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기로 합니다. 그는 총을 두고 가지만 용돈을 모두 들여 배낭 가득 자위용품을 삽니다. 한편 8번째 클랜의 일부 플레이어들은 야쿠자 조직원들과 싸움을 벌이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한편 8족의 일부 플레이어들이 야쿠자 멤버들과 함께 바닥을 적셨다. 그들의 보스까지 모두 죽여서 완전히 파괴해버려. 그들은 최근 플레이어들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은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끝났어요. 그날 밤 늦게 카나메는 창고에서 슈카를 만나고 그녀는 그를 완전히 신뢰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허락합니다. 그는 게임을 그만둘 방법을 묻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게임을 그만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거나 완전히 이기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게 모두 허튼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규칙을 만든 것이 아니면 자신도 단지 플레이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질문을 시작하며 그의 시길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게임을 시작할 때 뱀에게 물리는데 그 뱀이 그들에게 독특한 진화 능력을 부여하여 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언제인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화면에도 표시되고요. 카나메는 자신의 시길 이름을 확인하려고 화면을 확인하지만 거기에는 오류만 표시되고 슈카는 자신의 시길도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녀는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카나메는 플래시로 그녀의 눈을 가리고 목숨을 걸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입구 쪽으로 달려가지만 슈카는 리모컨으로 문을 닫고 개조된 체인으로 뒤에서 그를 공격합니다. 카나메는 도망쳐 파이프 뒤에 숨지만 슈카는 모든 불을 켜고 활짝 열린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모든 출구를 확인하려 하지만 모두 잠겨 있고 슈카는 그에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문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를 봐주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실망스러울 것 같다며 자신의 사슬로 마무리 짓기로 한다. 그녀의 문장은 마음으로 사슬을 조종하는 것이고 그녀는 그것을 이용해 그가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것을 쫓는다. 도망치는 동안 카나메는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의 심정이 되어 게임 디자인과 라이엇 밸런싱 팀을 불평하며 만약 지금 무기가 있었다면 맞서 싸울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울부짖는다. 다시 그때 그의 손에 갑자기 총이 나타나자 그는 모르도그가 마침내 자신의 간청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싶어 뒤돌아서 슈카를 향해 쏘았다. 슈카는 그의 손에 총이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 간신히 총알을 피했다. 그 후 카나메는 계속 달아났고 슈카는 그를 쫓으며 계속해서 무승부로 하자고 정말 그녀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어느 순간 그는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을 얻었고 그녀가 말했던 시길이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손에 총을 나타나게 했던 순간을 떠올리고는 시기를 사용하여 테이프와 철사를 만들어 그녀를 위한 함정을 설치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전기상자 근처로 유인하여 파이프에 총을 겨누고 발포합니다. 파이프에 총을 대고 슈카는 총알을 피하지만 불이 꺼집니다. 카나메는 미리 어둠에 눈을 적응시켜서 어둠 속에서 그녀를 공격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그녀의 사슬을 피하며 그녀에게 돌진합니다. 사슬을 피하며 접근한 후 그는 손에 충격기를 만들어서 슈카를 밀쳐내고 내려놓는다. 그는 땅에 쓰러뜨린 후 손에 총을 들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올라타요.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체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게임의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총점 손실 측정이라고 부르며 패배를 인정하고 그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점수 중 일부가 카나메에게 옮겨지고 아르듀네는 첫 번째 헤어 멤버를 얻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그는 그녀의 무릎에 쓰러져 잠이 들고 다음날 그녀의 침대에서 눈을 뜹니다. 일어난 후 그녀는 그에게 게임에서 자신과 함께 길드를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플레이어들이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쉘터 기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수업 경쟁자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하는데 10점이 부여됩니다. 카나메는 잔액을 확인하고 지난밤 슈카를 이긴 후 639가 되었습니다. 밤에 모든 것을 치료한 후 그는 그녀의 길드 생성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녀는 길드를 만들려면 최소 B2 랭크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4랭크인 그녀가 길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지만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 그게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밤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헤어집니다. 돌아가는 길에 카나메는 10점을 현금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고. 그 일로 100만엔이 그의 계좌에 들어왔어요. 미국 오타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계좌에 있는 돈보다 6,700달러 정도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카나메는 어떤 이유에선지 비닐 시트로 덮인 시부야의 조각상으로 갑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곧 슈카가 나타나서 그들이 첫 데이트를 시작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모두 받은 이벤트 수정사항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이벤트가 바로 시부야에서 열릴 것이며 시작 전에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둘러보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죠. 그녀는 지금은 요요기 공원에 가자고 말하고 가는 길에 그에게 게임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몇 가지 게임 규칙을 설명해줍니다. 첫 번째 규칙. 절대 일반인들에게 게임에 대해 말하거나 정보를 유출하지 마. 외부 사람들에게 말이야.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는 그냥 게임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아.
어떤 사람들은 D게임이라고도 부르고 그녀는 그에게 시부야 주변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에 그곳에서 12명이 게임에서 패배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전에 은폐되었던 사건이라고. 그 사건 말이야. 그곳은 8번째 클랜이 장악하고 있어서 보통 플레이어들이 많아. 그 지역에. 그 후 그들은 역으로 돌아가 쇼핑몰들을 둘러보는데 슈카는 쇼핑을 하고 옷 좀 사려고. 한편 선수 중 한 명이 가나메와 그의 활약을 계속 주시해온 분석가에게 전화를 걸어 그에 대한 정보를 단조 권투클럽 회원에게 팔아넘깁니다. 대신 최근 보물찾기 이벤트 알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은 모든 플레이어에게 알림이 가지 않았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메에 대한 자신의 계획이 있어서 역으로 향합니다. 알림이. 그 후 그는 가나메에 대한 자신의 계획이 있어서 역으로 향합니다. 한편 가나메는 슈카가 화장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를 찾던 권투클럽 남자에게 휴대폰을 도난당합니다. 그 남자가 얼굴을 드러내며 따라오라고 한다. 가는 길에 그는 보통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는 게임을 할 수 없지만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것도 귀찮으니 조용히 따라오는 게 낫다고 말한다. 그 후 그는 그를 골목으로 데려가 사람들이 그를 악명 높은 털복숭이 괴짜 신입 사냥꾼과 무적의 여왕을 쓰러뜨린 솔로 신입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즉석 대결을 신청하고 항상 강한 플레이어와 겨뤄 순위를 올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카나메는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고 그저 빨려 들어왔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 게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하지만 상대는 그런 곱상한 짓은 용납 못하겠다는 듯이 주먹을 날리며 싸움을 걸어왔어. 몇 대의 강력한 펀치를 날리면서 순식간에 얼굴에 정확히 한 방 먹이고 바닥에 나가 떨어뜨렸어. 바닥에 실망한 듯이 슈카든 누구든 기저귀 갈라주는 놈을 불러오라고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어. 끝장을 볼 때까지. 그를 끝장낼 때까지. 그런데 카나메가 깜짝 놀랄만한 반격을 가하며 다리에 전기 충격기를 쏘았어. 다리에 혼자 일하고 아무하고도 협력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공격할 준비를 했어. 다시 권투 선수는 그가 이런 전기 충격기 스터너를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궁금해하며 처음 떠오른 생각은 자기 엉덩이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문양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 후 카나메는 그에게 달려들어 다시 전기 충격기를 겨누려 하지만 그는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해 그를 날려버린다. 카나메는 뒤로 넘어지며 전기 충격기를 휴대폰에 대고 인질로 삼아 항복하지 않으면 휴대폰을 망가뜨리겠다고 말한다. 한편 슈카는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노예 소년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며 분석가 여자애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그녀는 자신이 그녀가 찾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단조 권투클럽에는 없는 사람 같습니다. 클럽. 그녀는 또한 8번째 부족도 확인했다고 말하며 조금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들의 최신 멤버인 시그에 대한 정보. 그녀는 그가 그들의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 외에는 그녀는 왕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어요. 그는 자신을 아는 사람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죠. 그를 만났고 죽은 자를 말하게 하는 것은 그녀의 능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슈카는 정보를 찾으면 그녀에게 3배의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찾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자 분석가가 그녀에게 정보를 원하냐고 묻는다. 카나메. 그의 이름을 듣고 슈카는 화를 내며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주라고 합니다. 그에게서 풀어주면 살려줄 거라고 했어요. 그 후 그녀는 그를 찾아 나섰고 금발 복서와 길에서 싸우는 그를 보게 됩니다. 거리에서요. 그녀는 즉시 체인으로 복서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모두 피합니다. 그 후 카나메가 그를 다시 한번 위협하자 그 남자는 항복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단조 복싱 클럽의 이누카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되찾고 보물찾기 이벤트가 곧 시작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휴대폰 화면을 보고 갑자기 순간이동 상자가 그들의 몸을 감쌉니다. 몸을 감싸네요. 슈카는 이벤트 중 순간이동 전에 일어나는 일이고 마치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처럼. 그러자 카나메는 호텔 안의 방으로 보내지고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단순한 침묵 도모 보물찾기 게임인지 궁금해합니다. 왕과 분석가들을 포함해 총 300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벤트의 목표는 반지를 모으는 것이고 이벤트 종료 시점까지 최소 3개의 반지를 모으지 못한 사람은 게임 오버입니다. 최소 3개의 반지를 모으지 못하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헝거게임 보물찾기 에디션은 교복을 입은 소녀가 왕을 향해 불꽃 공격을 가하지만 옥상에서 즉시 추락사하며 시작됩니다. 대학살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한편 슈카는 애완동물 카나메를 찾기 위해 시부야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넘어졌던 소녀의 몸 윤곽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높은 음해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고 소리가 멈추자 모든 일반인들이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슈카는 일반인들이 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모두 돌려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로 돌아온 카나메는 이벤트 설명서를 읽고 앱에 나오는 뱀, 마스코트는 이것이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보물찾기 이벤트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점수를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물은 7종류의 서로 다른 보석 반지 형태로 이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각기 다른 보석이 박힌 반지들이죠. 각 반지는 특정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으며 원하는 플레이어는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모든 플레이어는 배틀로얄 모드로 설정되지만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외에도 지도 표시 및 AR 카메라 앱에 접근할 수 있어 사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냥에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벤트 종료 시점에 반지를 3개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패배하고 나르니아로 보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벤트 지역에서 탈락합니다. 즉시 게임 오버가 됩니다. 카나메는 이번 라운드에 링이 300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라운드가 끝날 때쯤 참가자의 3분의 1만 남게 된다는 뜻이고 그건 별로 재밌거나 즐겁게 들리지 않습니다. 바지를 지릴 것 같아 엄마인 슈카에게 전화하려 하지만 상대방 운영자는 게임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게임 내 채팅 기능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내 버그투성이 채팅 기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 연락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도 앱을 이용해 지도에 많은 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AR 카메라 앱을 사용하여 앱을 통해 바깥 도시가 페어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앱을 통해서요. 그 외에도 여러 곳에 반지 위치를 나타내는 빨간 불빛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의 방 침대 및 바로 옆에 있더군요. 그는 몸을 숙여 반지를 줍는데 세가의 소닉 게임에 나오는 금반지였습니다. AR 카메라 앱으로 보니 루비 팔찌처럼 보였고 500포인트, 즉 레리 빈털터리 주머니보다 33만 5천 달러 더 많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방 밖에 시체 윤곽이 보이자 바지를 지립니다. 벽에 바싹 붙어 피하려고 하지만 벽에 있는 또 다른 윤곽에 파묻히고 자신이 큰일 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큰 위험에 처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호텔 건물 안에 플레이어가 1명 이상 있고 살고 싶다면 밖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살고 싶다면 말이죠. 그는 AR 카메라 앱으로 주변을 살피며 여러 개의 빨간 반지를 발견한다. 다른 층에서 움직이는 불빛들은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끌어올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하지만 잠시 생각하고 계단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계단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길로 권총을 만들고 누군가 자신의 층으로 오는 것을 알아챕니다. 필요하다면 싸우기로 결심하지만 상대가 누군지 보고 즉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콜 오브 듀티의 고스트가 기관총으로 그를 난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총. 그는 만화 속 주인공처럼 달리기 시작하지만 곧 커다란 나무 뿌리들이 막고 있다는 것을 본다. 모든 출구는 1층으로 통합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가지만 고스트가 그의 느릿느릿한 엉덩이를 따라잡아서 게임 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진 그는 그에게 반지를 던지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줄게 더 없으니 충분할 텐데 고스트는 계속 그의 엉덩이를 보며 궁금해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에게는 시간 낭비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정말 없다고 말하지만 고스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총을 쏘려는 사람은 총알을 맞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이죠. 그러고는 그에게 잘 가라고 말하고 그를 쏴 죽이려 하지만 방아쇠가 걸리고 총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이 기회를 포착하고 총을 겨눈 채 그에게 돌아서서 항복하지 않으면 쏠 거라고 말합니다. 고스트는 그의 겁 많은 찌질이 같은 모습을 보고는 그에게 쏘라고 말합니다. 방아쇠를 당길 배짱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말이죠. 그러고는 바로 앞에서 총을 고친 후 다시 겨눕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문이 열립니다. 유령은 그저 그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가며 아마 그의 총알이 그에게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뜬다. 그가 떠난 후 카나는 땅에 쓰러져서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남을 죽이고 나서 이 모든 헛소리와 상관없이 반드시 자신의 것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3개의 반지에 손을 올리거나 아니면 죽게 될 거야. 그는 자신의 소심한 이상과 화해하며
결국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고 그게 끝이야. 곧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그는 들어가려고 하지만 젊은 목소리를 듣고 멈춘다. 그녀가 뒤에서 그에게 말하고 있다. 그 소녀는 분석가였고 그녀는 그에게 죽고 싶지 않다면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된다고 했어. 아이가 이 게임에 있어선 안 된다고 하면서 계단이 이상한 나무 때문에 막혀서 엘리베이터 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어.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을 보니 유령씨가 죽어있고 구멍에 덩굴과 나뭇가지가 엉켜 있었어. 그 여자애는 그걸 보니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식물을 조종하는 힘을 가진 누군가에게 잡혀 인질로 잡혀있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어. 인질로 잡혀있다고. 카나메는 전에 사기쳤을 때 건물 안에 10명이 넘는 플레이어가 있는 걸 봤다고 했고 그 여자애는 처음에 25명이 있었다고 말했어. 그녀는 자신을 분석가인 리안이라고 소개하며 우리와 같은 동료로서 제안합니다. 궁지에 몰린 쥐들처럼 이 호텔을 탈출할 때까지 힘을 합쳐야 해. 한편 게임 지역 밖 어딘가에서 일루미나티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자는 현재까지 최고 득점자가 슈카이며 1900점과 6개의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아나운서는 지금까지 최고 점수자는 1900점과 6점을 가진 슈카라고 밝힌다. 반지. 그녀는 솔로모에게 패하기 전까지 49승 0패였지만 아직도 그녀는 강한 전사야. 2위는 8번째 부족의 수장인 완으로 반지 5개이지만 그의 부족은 총 18개가 넘는 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3위부터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난장판이에요. 덩굴과 식물로 뒤덮인 시부야 중앙탑에서 말이죠. 바로 그때 카지노 호스트가 나타나서 부유해 보이는 노인과 만나요. 녀석이랑. 그는 그녀의 이름이 테미스임을 밝히고 자신을 트리니티 매니저라고 소개해요. 트리니티에 하느님도 할 말이 있겠네요. 어쨌든 모두 화면을 바라보며 즐기고 있어요. 초보자들이 슈카를 쫓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그들은 숫자에서 그녀보다 우위에 있다. 하지만 슈카는 그들에게 가치 없는 초보자들은 모두 똑같다고 상기시킨다. 아니지. 몇 개가 있든 상관없어요. 0에 살을 곱해도 여전히 0이니까요. 그녀는 먼저 둘을 죽이고 도망쳐 그들의 헛된 추격을 허용합니다. 그 뒤를 쫓으며 그들이 그녀에게 자신의 문장으로 총을 쏘지만 그녀는 즉시 그것들을 진정시킨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카나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테미스는 그녀가 슈카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노인은 자신은 남자아이를 더 좋아하고 그녀가 남자였다면 완벽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테미스는 그의 여성 혐오적인 면모를 지적하며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플레이어들과 시청자 모두가 돈과 강력한 문장을 놓고 싸우는 이 이벤트로부터 이익을 얻으며 틀림없이 독특한 경험입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리는 카나메에게 아름다움에 관한 동기부여 연설을 한다. 도망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며 둘 다 당분간 동맹을 맺습니다. 존재입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아마 진짜 유령의 시체를 봅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그의 기관총을 복제합니다. 그런 다음 계단을 내려가 뿌리를 지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지만 그러려면 체인톱이 필요하고 아직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고는 영화처럼 로프 같은 걸로 창문으로 내려가는 건 어떻겠냐고 묻고 리는 그들이 40층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설정상 무적의 갑옷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조연일 뿐이라 그런 길을 갈 리가 없어요. 그 후 그들은 모두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는 그녀에게 누가 이 식물들 뒤에 있을지 아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럴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단 한 사람에게 범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숲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식물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함정을 설치해요. 그녀는 위층에 있는 한 비교적 안전할 거라고 말했어요. 위층에만. 이 말을 들은 카나메는 엘리베이터 안에 플레이어들이 죽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처럼 순간이동되어 거리 예술로 변하지 않았을까 의아해했어요. 즉 모두 살아있고 그를 쫓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드론 카메라를 이용해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모퉁이를 돌아 자신들을 쫓아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구석에서 그는 린을 붙잡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모든 선수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린이 플래시 그레네이드를 던져서 모두를 기절시키고 둘은 도망치기 위해 계단 위로 달려간다. 그들로부터 카나메는 휴대폰을 사용하며 그들이 아직도 쫓아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궁금해한다. 반지조차 없는데 어떻게 위치를 알 수 있지? 린은 그들이 모두 꽃집 주인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조종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의 식물에서 나온 세뇌 약물 때문에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감각적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위치를 주변에 식물이 없으니 카나메는 이해가 안 돼서 주위를 살펴보다가 감시실에 숲이 있고
건물의 보안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들을 계속 감시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건물의 보안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메는 카메라를 부수고 감시실에 가서 그 변태 같은 놈을 끌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태 같은 놈을 끌어내겠다고 말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건물을 돌아다니며 가능한 많은 카메라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파괴했어요. 그 후 민이 처음 도착했을 때 준비해둔 잠긴 방에 들어갑니다. 건물 안에 그들은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두 사람이 교묘히 방해하는 계획을 세운다. 다른 사람이 그를 찾아내서 이기도록 폭탄이 있는 숲에서 싸운다. 1대1 전투. 한편 꽃집 주인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모든 복도를 2명씩 짝지어 수색하고 층마다 하나씩 정리하도록 합니다. 부하들이 순찰을 마치자 그는 도망치는 커플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이 카메라를 파괴하기 위해 이용했던 경로를 바탕으로 그들의 위치를 정확한 방으로 좁혀나갑니다. 카메라를 파괴하기 위해 이용했던 경로를 토대로 그는 그들이 잠긴 방에 침입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특수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열쇠를 구할 수 없었어요. 모두 1층에 있는데 나무 때문에 막혀 있거든요. 그의 부하들은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부부가 여기에 있었던 흔적을 발견하고 그들이 분명 근처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그는 부하들을 26층 계단에 바리케이드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르네가 거기에 폭탄을 설치해 통로를 폭파하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통로가 너무 두꺼워서 계획은 실패하지만 그들은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녀는 플래시 수류탄을 던져 자신들을 쫓던 멍청한 플레이어들을 모두 기절시킵니다. 그녀를 제압한 후 전기 충격기로 그들을 따돌리고 지나갑니다. 그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마치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총알을 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시길은 주변 모든 것의 정보를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그녀 주변의 각 원자의 정확한 위치와 영향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륜안을 베낀 것입니다. 짝퉁이죠. 이 능력은 악마적 개념을 따서 라플라스라고 불리며 그녀는 이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뒷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팔아넘깁니다. 게다가 그녀는 마치 고급 관찰 해킹을 한 것처럼 공격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압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그녀는 자신의 특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쫓는 멍청한 남자들을 모두 쏘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꽃집 주인은 그녀의 문양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한편 카나메는 미쳐 날뛰며 창문에 매달린 밧줄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창문에 매달려서 그는 메인 접수실에 도착하여 감시실 쪽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때 꽃집 주인이 직접 나와서 그 애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둘 다 어리석은 게임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게임 말이죠. 그러고는 그에게 왜 그 게임을 하는지 묻고 카나메는 그저 휘말렸다고 말합니다. 그 게임의 말이죠. 꽃집 주인이 그에게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이며 한 사람의 목숨은 1억에서 2억엔이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빈털터리 여러분을 위해 환산하면 약 67만 달러에서 135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 후 그는 식물 기반 갑옷을 장착하고 가나메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에게 폭탄을 던지지만 식물 인간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는 무거운 주먹으로 바닥을 뚫고 뛰어내립니다. 쿵 하고 바닥이 무너집니다. 가나메는 뒤로 점프하여 피하고 권총으로 그를 쏘려고 하지만 땅에서 식물들이 솟아나와 그의 손에서 총을 떨어뜨립니다. 가나메는 이제 진심을 다해야겠다며 자신의 문장을 사용하여 이전에 복제했던 기관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총알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총알. 하지만 놀랍게도 총알은 그의 단단한 갑옷에 튕겨나가고 그는 덩굴을 이용하여 그의 손에 있는 총을 부순다. 꽃집 주인은 그의 문장이 들통났으니 체크메이트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전에 본 적 있는 어떤 무기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카나메는 그가 옳다고 생각하고 심한 두통과 몸의 통증 때문에 기껏해야 2-3번 정도만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또 다른 기관총을 만들어 식물 남자에게 폭탄을 던진다. 꽃집 주인은 그가 그럴 줄 알았다며 그에게 바짝 다가가 준비를 한다. 그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카나메는 손에 성광탄을 든 채 눈을 감고 미소 짓습니다. 눈을 감고 그는 그것을 사용해 그를 기절시킨 후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는 도망치지만 꽃집 주인은 순식간에 그를 따라잡아 배에 나무로 된 주먹을 날려 그를 날려버립니다. 배에 나무로 된 주먹을 날려 그는 일어서서 그에게 총을 쏘려 하지만 꽃집 주인은 방패를 만들어 간단히 그의 모든 총알을 막아낸 후 덩굴로 다시 한번 때려 그를 날려버립니다. 덩굴로
카나메는 땅에 쓰러져 승리한 최종 보스처럼 그가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승리한.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플로다머가 발동하고 그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의 안장이 그에게 한번 만진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모든 정보와 최상의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말하자면요. 지난번에 식물형 남자를 쏘았을 때 방패를 사용해야 했던 건 그가 총알을 위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그는 관통하여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내면 독백 파워업과 함께 카나메는 일어서서 쏘기 시작합니다. 그를 미치광이처럼 그는 수명을 단축시켜 압력과 사격력을 높이는 개조를 하는데 그 덕분에 총알이 나무 갑옷을 뚫고 지나갑니다. 나무 갑옷을 둘 다 시기를 최대로 사용하고 쓰러지는데 꽃집 주인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래서 카나메가 이깁니다. 그는 그를 끝장내라고 하지만 카나메는 어떤 질병이든 뭐든 걸려 죽으라고 합니다. 자신은 남을 죽일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린이 뒤에서 꽃집 주인의 머리를 겨냥한 총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녀는 건물에 있는 반지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거기에 약 24개의 반지가 있어야 해요. 그 후에 그녀는 그에게 8번째 부족의 우두머리가 이벤트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봐요. 그녀는 대부분의 강한 플레이어들이 이미 모든 반지를 모았고 이벤트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나가고 있다고 말해요. 곧 8번째 부족이 그들의 반지를 빼앗으려고 공격할 것이고 그들이 여기서 지쳐있기 때문에 방어하거나 싸울 수 없을 거라고 말이죠.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그녀는 8번째 부족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임시 부족을 결성할 것을 제안해요.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죠. 약탈당한 자신의 부족을 재정비한 후 그들은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기 위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문장을 카나메는 3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하라지는 다른 사람들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바리케이드를 설치합니다. 밖으로 카나메가 일어난 후 그들은 모두 한 층에 모여 유령들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유령들에게 그들은 그에게 3개의 반지를 주고 그 사건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를 풀어줍니다. 그들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처음에 그들은 그에게 자신의 부족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지만 그는 자신을 세뇌한 식물 녀석과 팀을 이루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를 세뇌한 식물 남자와 그는 함께 있던 다른 두 선수에 대해 묻고 그들은 그들에게 3개의 반지를 주고 상처를 입은 채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3개의 반지를 주고 상처 입은 채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나자 그들은 8번째 클랜과 유령들과 싸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8번째 클랜과 유령들과 싸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완에서 카나메는 또한 슈카가 곧 호텔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클랜을 5명으로 만들 것입니다. 한편 완과 그의 패거리는 이 호텔에 대해 완전히 공격하여 혼자 있는 뉴스의 겁쟁이 갱단에게서 20개의 반지를 빼앗을 계획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동안 그의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할 일. 왕은 20명 이상의 병력을 이끌고 밤이 될 때까지 전면 공격을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의 부족 구성원들, 심지어 그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제거하기 위해 호텔에 있는 선수들을 찾아서 그들의 반지를 모두 가져와.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클랜 멤버들의 도움으로 32개 이상의 반지를 모았고 그는 50개 이상의 반지를 모아 대회 우승자가 되고 소문난 것을 얻고 싶어 한다. 그 칭호에 대한 특별한 특권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카나메와 다른 이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계획을 논의합니다. 그들의 계획. 그들은 반지를 똑같이 나눌 것이고 절반의 점수는 플로리스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가 대부분의 힘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8번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렸다가 반지를 노릴 때 그들을 가로채 겁니다. 유령은 헬멧을 벗고 자신의 이름이 류즈라고 밝힙니다. 그는 왕의 탐욕스러운 녀석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과거가 있고 그러면서 이 계획에 넘어갈지 묻습니다. 리는 그들이 틀림없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반지가 바로 거기에 있으니 그들에게는 승리가 될 겁니다. 그 후 그녀는 이 이벤트의 규칙에 대해 뭔가가 마음에 걸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돌의 귀중함에 따라 배정되지 않고 마치 정말 부자연스러워. 게다가 규칙에는 반지가 보물이라는 언급이 없어. 이 보물찾기에서 또는 이벤트를 클리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즉 진짜 보물은 다른 무언가라는 거야. 류즈는 8번째를 처리한 후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그 후 카나메에게 슈카에 대해 묻고 곧 만나러 오지 않을까 하고 물어봐. 곧 도착할 거라고 말하고 메시지를 확인하지만
슈카에게 도움 요청 메시지를 받고 놀라 시부야역으로 돌아와 지하철역에서 걷는 슈카를 보는데 눈에 띄지 않게 백발의 여자아이가 그녀를 따라가 주변의 고리를 찾아보지만 없다. 아직 안 보이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안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는데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때 물이 공격해 오지만 간신히 피하고 누군가의 시길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의 시길인가 싶다. 그녀는 출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백발의 아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체인으로 공격하지만 아이 앞에 물이 얼어붙어 공격이 막힌다. 그녀는 체인을 드릴처럼 사용해 얼음을 뚫으려 하지만 아이가 그것까지 얼려버리고 체인을 빼앗는다. 그녀는 다른 출구로 다시 달려가지만 역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결국 카나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전에 익사합니다. 카나메는 그녀를 도우러 가기로 결심하고 류지는 함께합니다. 카나메와 류지는 나가서 슈프라의 위치가 걸어서 5분 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에 반지를 끼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원래 300명이었던 플레이어가 168명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변에 일반인들도 있지만 마치 시부야 전체를 자신들만의 것처럼 사용하는 고급 이벤트 같은 느낌입니다. 카나메는 류지에게 자신의 시길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본적인 무기와 몇몇 아이템만 복제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복잡한 아이템은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왜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의 시길이 무엇인지 묻고 류지는 대답한다. 돈을 목표로 이기기 위해 게임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시길은 쓰레기라고 그 시길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고는 라이엇의 밸런싱 문제를 욕하고 결국에는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한다. 그리고 전에 봤던 백발의 아이를 발견한다. 류지가 숨지 말고 드러나라고 말해 아니면 옆에 있는 이상한 사람이 그가 그들에게 수류탄을 던질 것이다. 아이들이 나와서 카나메는 리안보다 더 어려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한편 리안을 말하자면 그녀는 반지에서 QR코드를 발견하고 그것을 스캔합니다. 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으세요. 꽃집 주인도 다가와서 모두 함께 반지에 새겨진 숫자들을 확인합니다. 몇몇 반지에는 같은 코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에 잠긴 후 이번 사건의 진정한 보물은 다른 무언가이며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반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수수께끼를 한편 아이는 류지에게 자신들에게 무기가 없고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류지는 아이들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그들을 지나쳐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아이는 그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류지는 그 말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위험한 무언가를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요. 저 아래에 계단에 도착한 후 그들은 그곳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카나메는 슈카를 쫓아가기로 결심하고 류지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5분 안에 반지를 아이에게 주고 호텔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가 떠난 후 류지는 아이에게 총을 겨누며 이미 한 번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고 아이의 피를 손에 묻히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여관의 물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하라고 아이에게 말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시기를 사용하여 길가의 소화전에서 물을 뿜어 그를 공격하고 그의 트리거를 얼린 후 도망칩니다. 하지만 고스트는 그들이 홍수와 관련이 있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그들을 쫓기로 합니다. 그들은 홍수와 관련이 있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숨고 알고 보니 다중인격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중인격 장애였습니다. 그 아이는 수이라는 소녀의 몸이고 그녀는 오빠인 쇼타의 영혼과 함께 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쇼타입니다. 쇼타는 얼음 기호를 가지고 있고 수이는 물 기호를 가지고 있어. 그녀는 누구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쇼타는 좀 더 현실적이라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 사건에서 살아남으려면 반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고스트는 그들에게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쇼타는 그래, 알겠어 라고 말합니다. 우린 그런 거에 안 속아. 그리고 걔를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 수이랑 이야기하기 시작해. 수이는 그를 돕기로 하고 자신의 문양을 사용해서 옆 하수구의 물을 움직여 그의 옆에. 하지만 고스트는 간신히 얼음 촉수를 피하고 놈들을 유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총을 쏘기 시작해. 놈들을 밖으로. 쇼타는 계획을 세우고 고스트를 가게 안으로 유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미끼로 사용해. 가게 안으로. 그는 음료수 진열대 쪽으로 걸어가서 바닥에 있는 휴대폰을 발견해. 그는 그 애가 뭘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갑자기 병에서 쏟아지는 물에 흠뻑 젖고 순식간에 얼음에 얼어붙어. 쇼타가 그에게 다가가 끝이라고 말하지만
스이가 그의 손을 멈추고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차라리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 말이다. 한편 카나메는 차가운 물에서 헤엄치다가 슈카를 가두고 있는 얼음벽을 발견한다. 슈카를 가두고 있는 얼음벽이다. 그는 총으로 벽에 구멍을 뚫고 앱을 이용해 슈카를 찾은 후 수면 위로 헤엄쳐 그녀를 구한다. 그는 그녀를 의식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기절해 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마침내 그녀가 의식을 회복한다. 깨어난 그녀는 카나메에게 키스하며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리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서. 게다가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노는 이 게임의 제작자를 찾아 벌을 주고 싶다고 한다. 말이다. 카나메는 동의하며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기뻐한다. 바보 같은 이 게임의 제작자를 엿먹이겠다는 생각을 포함해서 그 후 그는 자신의 시기를 사용하여 그녀를 위한 쇠사슬을 만들고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지하역에서 탈출한다. 곧 밤이 되고 왕은 더 많은 남자들과 함께 폭탄과 무기를 준비한다. 호텔을 침입하다. 준비를 하는 동안 반지의 QR코드를 스캔하며 어떻게 게임을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한다. 바로 그때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며 더 많은 고리가 나타납니다. 맵과 왕은 드디어 호텔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모두 다시 행동에 나서고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진다. 카나메는 린에게 상황을 알리고 린은 QR코드에 대해 이야기하며 스이로부터 얻은 에메랄드 반지의 코드를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카나메는 그대로 하고 린은 다이아몬드 반지의 코드를 자신이 구해보겠다고 말한다. 전체 코드를 얻으려면 한편 슈카와 스이는 서로 마주하고 스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손을 떼고 다른 사람을 죽일 정도로 살고 싶지 않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필사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슈카는 공격으로 그녀의 주장을 시험하지만 그녀의 장난이 자신과 카나메를 더 가깝게 만들었기에 그녀를 용서합니다. 정말 변태적인 마조이스트군요. 그 후 스이는 자신의 시기를 사용하여 옷을 말리고 자신은 능력 사용에 서툴고 오빠가 얼음 시기를 사용해 더 능숙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얼음 시기를 더 잘 다룬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슈카는 스이를 자신의 부족으로 초대하며 원치 않으면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죽일 필요 없이 빨래나 청소 같은 일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마치 진정한 노예 소유주처럼 말하는 슈카의 제안에 스이는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부족은 좋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고스트는 완을 없애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카나메는 그를 바라보며 그들의 주요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지 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린으로부터 마지막 코드가 담긴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는 슈카에게 반지들을 모두 버리고 게임의 진짜 보물을 찾아 이 이벤트를 끝내고 승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린에게도 그 계획을 전달하고 호텔에서 탈출하여 그들과 합류하라고 합니다. 호텔로 돌아온 린은 하라지에게 카나메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혼자서는 에이투스 소속 20에서 30명과 싸울 수 없으니 자신도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혼자서는 에이투스 소속 20에서 30명을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갈 것이라고 합니다. 하라지는 자신에게 린과 비슷한 나이의 어린 딸이 있는데 병이 매우 심하다고 말합니다. 딸의 치료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점수가 되는 반지들을 모아 게임을 클리어할 것이라고 말하며 어떤 보물의 확률보다 확실한 점수를 얻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떠나게 하고 호텔의 20개의 반지를 모두 가지고 남아 더 많은 함정을 설치합니다. 아래층 야만인들을 위한 함정을 더 설치합니다. 왕의 부하들이 들어와 새로운 구성원 시그가 불을 조종하는 문양으로 이끌면서 폭탄으로 식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그는 불을 조종하는 문양으로 그들을 이끌며 식물들을 공격합니다. 그는 함정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없었다면 그랬을 거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그 후 그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테스트해보겠다며 그가 길에 있는 함정을 제거한 후 따라오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길에 있는 함정을 제거한 후 따라오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식물 덩굴의 공격을 받습니다. 지붕 위에 있던 적들을 자신의 문장으로 구워서 익힌 채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위층에 도착해서 주변을 살펴보니 그들은 2층들의 모든 반지를 흩뿌려 놓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는 동료들에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라고 이미 끝났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미 끝났다고. 그의 부하들은 함께 올라가기 위해 2대의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하지만 다른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자마자
히라지가 나무 갑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는 미치광이처럼 그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들 중 한 명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왕이 어디 있었는지 말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뇌가 멍청한 바보들이 되어 서로 폭파시키고 그들의 안전은 신경 쓰지 않죠. 3. 결국 히라지는 모두를 물리치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 시그를 상대하러 간다. 2층으로. 시그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하지만 히라지를 보고 놀라게 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투성이의 갑옷까지 입고 있었어. 그는 자신의 불꽃 마법진을 충전하고 둘 다 서로 싸울 준비를 한다. 한편 리에는 무사히 탈출에 성공해 카나메와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 가는 길에 그녀는 게임 관리자의 목표와 그들이 어떤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로 일반인들에게 게임을 알리려는 걱정은 그만두었어요. 그 생각은 접어두고 그녀는 모든 반지에서 얻은 코드들을 생각해봅니다. 반지들에서요. 처음에는 코드들 간의 관계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보석의 경도 순서대로 정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서는 루비와 사파이어가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정렬하니 코드가 이 행사의 중심, 시부야역의 좌표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코드를 정렬하니 이번 행사의 중심인 시부야역의 좌표가 나타났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진짜 보물은 저 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호텔로 돌아온 히라지는 레안으로부터 얻은 8번째 일족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그에게 염력과 화염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키와 시그라는 두 구성원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그의 경우 그는 자신의 몸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드문 화염술사입니다. 불꽃이 그를 가장 다루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의 식물 기반 문양을 사용해서요. 히라지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만 시그가 강하게 주먹을 날려 그의 공격을 무효화한다. 그의 불타는 주먹이 갑옷을 뚫고 나아갔다. 히라지는 몇 개의 바리케이드로 그들을 늦추려 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시그는 마치 그들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 그는 덩굴 속에 숨겨진 수류탄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가 그것을 작동시키기 전에 키가 그의 염력 부적을 사용하여 창문 너머에서 날아와 그를 세게 때려 시그 쪽으로 날려보냅니다. 한편 사그는 강한 핫펀치를 준비하고 히라지를 흠씬 두들겨 패서 에이스, 오비토, 랑고쿠 등과 같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계급에 합류하게 합니다. 장기가 파괴된 그는 바닥에 쓰러지고 시그는 키를 만나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히라지는 아버지의 사랑의 힘을 사용하여 덩굴이 그의 심장을 뛰게 하여 다시 살아나고 폭탄 함정을 작동시킵니다. 자신의 덩굴을 이용해 심장을 뛰게 하여 다시 살아나고 폭탄 함정을 작동시킵니다. 그는 이것을 탈출하기 위한 눈속임으로 사용하지만 계단 아래까지밖에 도망치지 못합니다. 키는 자신의 능력으로 시그와 자신을 보호한 후 둘 다 정원사가 어디로 갔는지 보러 내려갑니다. 정원사를 오래 찾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그들은 그를 오래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발견한다. 계단 옆에서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체를 볼 수 있게 하고 식물을 이용해 건물 전체를 만든다. 무너지다. 한편 시부야역에서 리는 건물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곳이 이벤트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사람이 코드를 알고 있다 해도 다이아몬드 반지 코드를 아는 사람은 그녀뿐입니다. 그녀만이 다이아몬드 반지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몰래 들어가 혼자 보물을 찾기로 하지만 왕과 그의 부하 20명이 그 지역을 수색하는 것을 보고 그만둡니다. 왕과 그의 부하 20명 남짓이 그 지역을 수색하는 것을 보자 마음을 바꿉니다. 게임에 남은 플레이어가 98명도 채 되지 않자 그는 게임 밖의 클랜원들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밖의 클랜원들에게 연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있는 한 보물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클랜원들을 믿고 더 많은 정보를 찾기로 합니다. 어쨌든 더 많은 정보를 찾기로 합니다. 그녀는 몰래 들어가 계속 전진하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합니다. 늑대 코문양을 가진 일족 구성원 중 한 명이죠. 그가 소녀의 냄새를 맡고 여러분 모두 그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하실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변태 여러분. 어쨌든 리는 자신의 문양을 사용해 그들로부터 도망치고 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결국 기찻길을 건너 그들과 거리를 둡니다. 그 후 그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도망치려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만 놀랍게도 왕이 갑자기 그녀 앞에 나타나고 즉시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보물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묻지만
그녀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에게 줄 반지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전형적인 애니메이션 악당처럼 그녀를 바라보더니 그녀의 위치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녀의 왼팔을 부러뜨리면서요. 그는 다시 그녀에게 묻고 리는 말하겠다며 고대 중국 독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독이 있는 생물들을 항아리에 넣고 서로 싸우게 하여 하나만 살아남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그게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독성이 강한 독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게 마치 자신을 닮았다고 독의 왕처럼 말이죠. 하지만 왕은 마블 팬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그녀가 사건의 보물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할 때까지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버리겠다고 합니다. 보물에 대해 바로 그때 슈카의 체인이 위에서 플래시 수류탄을 터뜨리며 모두를 기절시키고 린을 구출하여 자신의 편으로 데려옵니다. 그녀는 카나메와 다른 이들에게 구출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모두 왕과 그의 일족과 마주하게 됩니다. 카나메는 그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들과 협상하거나 싸워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와이너의 동료들은 그들의 제안에 비웃으며 8번째 일족은 오로지 빼앗기만 할 뿐이며 그들을 모두 죽이고 한 명만 남겨 모든 것을 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두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뮤가는 그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관총으로 모두 반격합니다. 리는 카나메를 데리고 보물을 찾으러 가고 슈카와 스이는 짝을 이루어 번호를 부르고 모두를 그 자리에 얼립니다. 바로 그때 왕이 슈카 미네어 앞에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쇠사슬을 부수지만 뮤가가 나타나 그에게 총을 쏘며 그의 진짜 상대는 바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의 능력이 5m 반경 내에서 순간이동을 할 수 있고 1m 이내에 어떤 것이든 베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그는 5m의 거리를 순간적으로 좁힐 수 있는 검사와 같은 존재이므로 10m 이상의 거리에서 싸운다면 유리할 것입니다. 유리한 점이죠. 왕은 그가 조연으로는 너무 성가시다고 생각하여 부하 몇 명을 보내 그를 방해하고 재장전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그의 앞에 나타나 손을 잘라버립니다. 평생 왼손잡이가 된 거죠. 한편 카나메는 린과 함께 돌아다니며 암호 해독에 집중하고 진짜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는 린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린이 한참 고민한 후 자신의 능력의 심층 탐색 기능을 사용하여 아인슈타인이 됩니다. 린의 영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괴짜 같은 전문 용어를 늘어놓은 후 그녀는 결국 코드의 의미와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 후 역 밖에서 왕은 뮤가를 이용해 사시미와 안주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뮤가는 그렇게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며 왕과 함께 자폭해서 둘 다 끝장낼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카나메가 나타나 왕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는 열쇠를 보여주며 보물이 있는 곳을 알고 있고 안전을 위해 열쇠와 맞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를 바라보며 그들이 맺은 거래는 오직 빼앗고 그래서 그들은 그가 거기서 살아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류에가 자신의 문장을 사용해서 카나메가 거짓말을 하고 뮤가의 주의를 끌려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뮤가가 자기에게 신경 쓰게 만들려는 거죠. 그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왕은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을 죽인 놈이니까. 왕은 그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카나메는 관심을 끌기 위해 지적한다. 그는 총을 열쇠에 겨누며 그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파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류에는 왕이 사실은 관심이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카나메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카나메는 그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를 알아냈고 반지의 암호를 풀어서 보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대요. 반지에서요. 처음에 반지는 시부야역을 가리켰지만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알아내려면 다이아몬드 반지의 암호가 필요했어요. 그 안에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려면 말이죠. 그런데 우연히 다이아몬드 반지의 암호가 88만 8천일이었다고 해요. 그걸 반으로 나누면 888은 하치가 8을 의미하니까 역 근처 하치코상을 가리키는 거라는 게 분명해졌대요. 하치코상이요. 그래서 하치코상을 확인해보니 거기에 열쇠가 있었대요. 그 후에 그 열쇠가 무엇에 쓰이는 열쇠일까 고민하다가 암호를 생각해보니 국립은행의 세이키 금고를 위한 열쇠라는 걸 깨달았대요. 지부 001 카나메가 왕에게 코드를 설명하는 동안 류에가 자신의 시기를 사용하여 알아냅니다. 카나메가 지어낸 이야기이며 사실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왕이 그 말을 믿을지가 문제입니다. 한편 왕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의심하며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는 반지의 현상금으로 수십억 엔이 걸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보물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 모든 것을 푼돈처럼 보이게 만드는지 궁금해합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게다가 그 대회에서 특별한 특권을 얻는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그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카나메에게 말하지만 자기 목숨만 살려주고 류에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 대회를 위해서만 팀을 맺었고 그가 죽든 살든 상관없다고 카나메는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웃으며 류에에게 끝까지 쓸모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류에는 자신의 문장 덕분에 카나메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쓰러뜨릴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속으로 고마워합니다. 그때 카나메가 왕에게 열쇠를 던지며 자기를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나가 열쇠를 잡으려 하지만 카나메는 모두 거짓말이었다며 그건 자신의 스쿠터 열쇠일 뿐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진짜 코드는 그의 옆에 있는 사물함에 있었고 카나메는 이 순간을 이용해 사물함을 열고 보물을 찾아 게임을 끝냅니다. 이벤트가 끝나자 모두 그 장소에서 순간이동으로 옮겨져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사물함 안에 상자를 든 카나메만 남습니다. 그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상자를 열어보니 자신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갑자기 전화가 울리고 그가 전화를 받자 D게임 관리자 중 한 명이 상대편에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앱 인터페이스 개발자라고 소개하며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그가 완료한 스테이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테이지 완료 보상으로 우선 기본 보상으로 만점을 받았고 그중 절반은 친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생존 보상으로 1237점을 추가로 받아 총 6237점을 획득했습니다. 참고로 거의 42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 점들 외에도 진행자는 카나메가 하나의 소원을 들어줄 특권을 얻지만 죽은 자를 되살리거나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은 제외됩니다. 그는 즉시 게임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지만 진행자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벨벳은 게임을 그만둘 수 있는 두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게임을 완료하거나 그를 죽여 게임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후 카나메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도 이 게임을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할 기회를 준 후 그는 자신의 요청을 준비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호스트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동의하고 작별 선물로 그는 그에게 자신의 문장의 이름인 철의 불의 신을 알려줄 것이다. 그 후 그는 그에게 행운을 빌고 순간이동을 시킵니다. 2달 후 뉴스 채널에서는 그 사건을 일종의 테러리스트, 폭탄 테러로 은폐하고 그 지역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도하며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카나메와 그의 다른 친구들은 2달 동안 학교에 오지 않았고 뚱뚱한 요다는 그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 나중에 카나메를 방문하기로 합니다. 슈카 저택으로 돌아와 슈카는 수이에게 부모를 떠나 각자 다른 집에서 살기로 한 3마리 새끼 돼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장 어린 돼지는 지프로 집을 지었는데 늑대가 와서 그 집을 찢어버리고 돼지를 먹어치웠습니다. 다음으로 나무로 집을 지은 2번째 돼지에게 갔습니다. 늑대는 집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구운 돼지를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망치로 벽돌집에 가서 벽을 부수고 마지막 돼지도 먹어치웠습니다. 수이는 이야기의 교훈을 언급합니다. 어떻든 돼지라면 산채로 먹히게 될 테니 돼지가 되지 마세요. 슈카는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고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집을 짓고 싶다면 지피나 나무, 벽돌 같은 약한 재료로 지어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현대식 건물을 자신의 성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어떤 이야기였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그들은 건물을 찾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일족을 위해 살 집을 찾고 8번째 일족을 없애야 할지 고민합니다. 결국 그들이 미래의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라지의 딸은 보험회사 직원의 방문을 받고 그에게서 3억 엔짜리 수표를 받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에게 가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가 나와서 린을 만나 그녀에게 친절하게도 카나메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냐고 묻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의 매니저가 아니라고 그냥 직접 그의 집안을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그가 떠난 후 하라지의 딸이 뛰쳐나와 우연히 린을 밀쳐 넘어뜨립니다. 그녀는 사과하고 보험 담당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린은 자신을 분석가라는 정보 브로커라고 소개하며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다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합니다. 그 후 하라지의 딸 스스메는 수표를 보여주며 진짜인지 묻습니다. 린은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 달러로 약 200만 달러입니다. 한편 단조 권투 체육관에서 류비는 상처 치료를 받고 체육관 관장 단조의 아내인 키에드 덕분에 잘린 손이 다시 자랍니다. 단조는 그게 카나메와 했던 거래의 일부였다고 말하고 자신의 체육관은 일반 킥복싱 도장이지만 약 26명의 뒷게임 플레이어도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가 게임에 참가한 이유는 시길의 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씩이라면 탱크도 쓰러뜨릴 만큼 강해졌습니다. 그 후 그들은 이제 꽤 근육질이 된 카나메에게 다가갑니다. 이누카이는 그의 훈련을 돕고 있고 단조는 그가 류가를 치료하고 그를 더 강하게 만드는 약속을 이행했으니 이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2달 전에 가져온 제안 말이야. 카나메는 그걸로 괜찮다고 하고 일족의 우두머리로서 두 일족의 동맹을 공식적으로 맺고 싶다고 말해. 단조는 그의 목표와 윤리에는 동의하지만 동맹은 상호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그가 동맹을 맺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대1로 싸우자고 제안해. 카나메는 오랜만에 싸움에 대한 흥분을 느끼고 도전을 받아들여. 한편 요타는 카나메를 만나러 그의 집에 가지만 8번째 일족의 키에를 만나게 돼. 키에는 그가 카나메의 친구냐고 묻고 그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해. 잠시만요. 복싱 클럽으로 돌아와 단조와 카나메는 지하 경기장에서 서로 맞붙을 준비를 합니다. 지하 경기장이죠. 알고 보니 단조는 D게임 랭킹에서 4위 선수였고 주요 이벤트에서 우승하여 자신의 도장에서 포인트와 교환하여 시합을 할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카나메가 제대로 된 동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한 없는 결투를 시작합니다. 유일한 규칙은 건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서로를 고의로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고의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카나메는 자신의 시기를 활성화하며 시합을 시작합니다. 기관총을 만들려 하지만 단조는 황소처럼 돌진하여 위에서 내려치는 강력한 주먹으로 그를 땅에 묻으려 합니다. 카나메는 공격을 피하려고 뒤로 점프하며 피콜로가 고안을 훈련시켰던 방식을 떠올립니다. 그러자 그는 수류탄 몇 개를 던지며 반격을 시작하지만 단조는 지가 참프처럼 그것들을 흡수하고 연기 속에서 또 다른 그들 아래 바닥을 산산조각 내는 강력한 주먹을 날립니다. 그는 계속 도망치며 권총으로 반격하려 하지만 단조는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그의 권총을 쳐내려 합니다. 카나메는 칼날을 만들어 반격하려 합니다. 단조가 움찔하며 그게 내 비장의 무기였어 하고 묻자 카나메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 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카나메는 더 많은 무기를 꺼낸다. 이어서 정갈 모양의 기관총을 만들어 단조에게 맹렬하게 사격을 가한다. 쉴 새 없이 단조는 시멘트 기둥 뒤에 숨으며 그의 다재다능함에 감탄한다. 한편 관중석에는 이누카이, 키에드, 류가, 린이 있다. 린은 카나메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강해졌는지 언급하고 류가는 자신이 손이 나은 동안 빈둥거리지만 않았다며 카나메에게 무기를 구할 수 있도록 무기상을 소개해 주었다고 말한다. 알고 보니 린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건 좋지만 그러면서 말한다. 카나메는 모든 카드를 다 썼지만 단조는 아직 신호를 활성화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단조는 거대한 돌덩이 뒤로 달려갑니다. 단조는 그것을 들어올려 방패 삼아 앞으로 달려가며 카나메에게 던집니다. 카나메를 쓰러뜨리려고요. 카나메는 쓰러지고 단조는 이 기회를 이용해 카나메 위에 올라타며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손에 수류탄을 만들어 자신과 카나메 둘 다 날려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둘 다 날려버리겠다고요. 이 때문에 단조는 꽉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자신의 문양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러자 그의 몸이 엄청 단단해집니다. 갑자기 수류탄이 터지는데 사실은 성광탄이었어요. 카나메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에게서 도망친 후 총구를 그의 머리에 겨누며 더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단조는 일어서서 카나메를 동등한 상대로 인정하고 동맹을 맺는 데 동의하지만 둘 다 이 싸움에서 좀 더 즐거움을 누릴 의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여우 가면을 쓴 소녀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 둘을 모두 베어버린다. 카나메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단조는 그녀를 랭킹 1위 플레이어 리오로 알아보고 그것이 그녀의 에너지 검 공격이었다고 말한다. 류가 카나메를 좋아하고
지난 대회에서 그와 관련된 내기를 이겼다고 말해요. 그를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고 기공검으로 친구들을 기절시켜 도장에서 그를 납치해요. 그녀의 기공검 기술로 친구들을 의식을 잃게 만들어 도장에서 납치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린과 류는 슈카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녀와 수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슈카는 평소답게 그런 일은 용납 못한다며 함께 리더를 구하러 가자고 하고 카나메는 자기만의 노예이자 애완동물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모두 동의하고 추적 기능을 이용해 그들을 쫓기 시작해요. 슈카의 전화. 한편 리우의 차 안에서는 그녀가 카나메의 손을 묶고 그에게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위대한 암살자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그 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2000년 역사를 가진 암살자 가문 출신이라고 말한다. 최근에 그 가문에서 후계자를 찾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와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다. 카나메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한다. 슈카는 평생 감당해야 할 만큼 미친 여자니까. 전에 봤던 부잣집 노인이 그녀의 집사 사이먼인데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 같다고 말해요. 류는 카나메의 휴대폰으로 슈카에게 전화해서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 테니 물러서라고 말해요. 그녀는 휴대폰을 그의 입가에 대고 놀랍게도 그는 차를 들이받으라고 말해요. 무슨 수를 썼어든 차를 멈추라고 말이죠. 류는 그가 포기할 줄 모르는 성격이라곤 생각 못했지만 싫지는 않다고 말해요. 카나메는 지금까지 아무도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그가 남들을 죽이는 것밖에 모르는 자의 명령을 따를 리가 없다고. 그리고는 그의 일족 아무도 죽이지 않고 이 상황을 벗어나면 자신의 일족에 들어오든 남편이 되든 뭐든 하겠다고 말한다. 석양의 까마귀 일원들을. 한편 슈카와 다른 이들은 차에 가까이 다가가고 리는 저격수로 테라티레를 쏘려 하지만 그들은 총알이 통하지 않고 그녀는 결국 들이받아야 할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수이에게 뒷게임의 은폐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 리우와 일족 전투를 시작하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한다. 슈카는 사슬을 이용해 차 위로 올라가 공격 준비를 하지만 리우는 그녀도 차 지붕 위로 올라와 반격합니다. 류가 에너지검으로 막아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슈카는 기술로 인한 죽음의 상태에서 바로 회복하여 계속 싸움을 이어갑니다. 류는 검으로 모든 체인 공격을 막아내고 둘 다 막상막하의 싸움 후 물러섭니다.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그 후에도 계속 싸우던 중 슈카는 류를 차 지붕에서 떨어뜨리는데 성공하지만 류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슈카의 차에 무기를 설치하고 타이어 회전을 멈추게 합니다. 슈카의 차를 다시 제어하려 하지만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류바가 차를 다시 제어하려 하지만 속도가 줄어듭니다. 슈카가 뛰어오르지만 안 될 것 같아 보이던 순간 카나메가 기막히게 도와줘요. 액체가 가득 찬 용기를 몇 개 던져주죠. 슈카는 체인을 이용해 용기를 폭발시키고 슈타는 자신의 봉인을 사용해 리우의 타이어를 얼려서 폭발시켜요. 두 차량이 멈추고 승객들이 내립니다. 카나메는 승리를 선언하지만 리우는 슈카가 저 멀리 매달려 있으니 그게 맞냐고 반문해요. 슈카는 저 멀리 매달려 있고요. 하지만 사이밍이 나서서 차가 고장났으니 자신들이 졌다고 말합니다. 타이어를 갈러가면 슈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리우는 슈카를 죽이지 않고도 카나메를 잡을 수 없게 될 거라고요. 류는 약간 실망했지만 받아들이고 선셋 레이븐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카나메는 그녀에게 함께 일하고 싶다면 자신의 가문과 동맹을 맺으라고 말한다. 그와 그녀는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녀는 그의 일족에 합류하여 그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남자인지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히 슈카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 카나메는 그녀가 배신할 경우라는 조건하에 허락합니다. 그들을 배신할 거라면 다른 일족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그를 먼저 배신할 것이다. 류는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선셋 레이븐은 류와 사이밍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새로운 멤버들, 귀족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는군. 한편 완과 그의 일족은 요다를 붙잡아서 그의 손가락을 모두 잘라 기타를 못 치게 만들었어. 그들은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 카나메에게 보내고 그를 만나러 오라고 아니면 다음은 그의 친구가 다리를 못 쓰게 될 거라고 말해. 카나메는 영상을 받고 완전히 미쳐버렸어. 불쌍한 요다의 납치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는 모든 손가락을 잃었어. 이제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그는 격분하여 벽을 치기 시작하지만 류타가 그를 진정시키며 차분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레안을 보내 왕의 은신처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그녀는 얼음 왕관 클랜의 친구 코토리에게 정찰을 의뢰합니다. 코토리에게서 정찰을 받습니다. 코토리는 그들이 항구 근처 창고에 숨어 있으며 12명에서 15명 정도 남았다고 밝힙니다. 12명에서 15명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두목왕과 키가 주목할 만한 시길 사용자이며 화염 악마 시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화염 악마 시길의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레아는 하라지가 결국 시길을 제거했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의 기지로 돌아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 돌아갑니다. 코토리는 떠나기 전에 포인트 대신 부탁을 하고 그들의 클랜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클랜에 합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리아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부탁을 리더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리더에게 그 요청을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후에 왕은 카나메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그의 뚱뚱한 친구가 손가락 없는 손으로 바닥에서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카나메가 누구도 자신의 책임으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뚱보가 심지어 그를 모르는 낯선 사람이라 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클랜원 중 한 명이 와서 그들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경찰과 스와트팀, 왕은 왜 징집병들이 여기 있는지 위하여하며 길을 보내 모두 처리하게 한다. 그 후 그는 직접 뒷문으로 가서 경찰들을 회 뜨듯이 해치운다. 뒤에서 몰래 들어오려는 경찰들을 말이다. 한편 슈카는 계획대로 요다 앞에 조용히 휴대폰을 떨어뜨린다. 카나메는 저쪽에서 통화 중이며 링크를 클릭하여 다윈 게임에 참가하라고 말한다. 혀든 코든 발이든 써서라도 말이다. 요다는 시도하지만 실수로 전화를 끊는다. 그 후 다시 시도하여 마침내 링크를 클릭하고 자신의 시기를 얻는다. 자신만의 시기를 알고 보니 그는 생각만으로 물건을 움직이는 OP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을 이용해 자유롭게 됩니다. 스스로를 해방시키죠. 곧 왕의 명령에 따라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일족 구성원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요다는 그를 마치 헝겊 인형처럼 던져버리고 카나메가 그에게 이 힘을 이용해 탈출하길 바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 힘을 이용해 탈출하길 바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안에서 난장판을 치기 시작하고 왕이 나타나 누가 진짜 보스인지 보여줍니다. 동시에 카나메는 요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차를 건물 안으로 들이받아 힘으로 그를 구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레안과 수위를 내려주고 정문으로 돌진하기 시작하지만 거기 서 있는 길을 막아 알고 보니 그들은 지원군으로 이무카이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그는 내려서 말합니다. 자신이 키를 직접 상대하겠다고. 그러자 류가와 카나메가 요다를 구출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밖에서 이무카이는 키와 맞서며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가 전일본 가라테 선수권 준결승 진출자였고 시합 중 상대를 실수로 죽이지 않았더라면 우승도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오늘 경찰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자신 같은 사람이 왜 왕의 앞잡이 역할을 하기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키는 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사고 이후 그는 상대방 가족들에게 범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가라테를 그만두었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이 그를 도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찾아와 왕창 사시미의 지혜로 그를 깨우쳤습니다. 가이드 100일을 통해 단 한 명만 죽였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많이 죽여야 하고 죽음이 죽음을 희석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뒷게임을 시작했을 때 왕이 말했던 것처럼 그의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머리가 돌인가 봅니다. 그의 바보 같은 소리를 듣고 키는 자신의 IQ가 2점 떨어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싸움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게임 앱을 이용해 공식적으로 그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발차기로 싸움을 시작하지만 키는 힘의 장벽 주먹으로 막아냅니다. 이누카이는 뒤로 물러서며 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하며 고글을 쓰고 자신의 시기를 활성화합니다. 그의 시길은 초고속이었고 고글을 쓰고 XLRA처럼 키를 향해 빠른 격투 콤보를 날립니다. 한편 리는 일부 일족원들을 제압하고 스위티에게 시기를 사용하여 바다에서 물을 끌어들여 쇼타가 남은 일족원들을 얼음으로 얼게 합니다. 외부의 잡졸들을 처리한 후 그들은 B지점으로 이동하고 밖에 있는 잡졸들을 처리한 후 그들은 B지점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이번에는 8번째 부족을 완전히 격파할 것 같군요. 그동안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별개로
카나메와 류가는 왕과 그의 부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 몇 명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왕에게 요다의 행방을 묻고 왕은 이미 친구를 돌려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뒤돌아보라고 합니다. 카나메는 뒤돌아보고 자신의 뒤에 피가 흘러나오는 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끔찍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어보고 안에 요다의 잘린 엉덩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잃은 슬픔의 울음을 터뜨리고 그동안 자신이 지켜보던 사람들이 죽어간 기억을 떠올립니다.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그치자 왕은 그가 마침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돌아와서 더 이상 재미없으니 남은 자들을 처리하라고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카나메가 갑자기 돌아서서 총으로 부하들을 쏴 죽입니다. 그의 첫 직접 살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그의 첫 번째 직접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모두 놀라고 카나메는 처음에는 게임 속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면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왕과 그의 부하들은 게임을 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들을 죽일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온화한 성격을 버리고 차갑게 다른 몇 명을 쏴 죽입니다. 게임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 깨달음과 함께 그는 자신의 온순한 성격을 버리고 차갑게 몇 명을 더 쏘아 죽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정신 차리고 진지하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왕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 짜증이 나서 그에게 곧장 달려듭니다. 그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슈카에게 등 뒤에서 칼에 찔립니다. 슈카는 그가 같은 연속 공격만 하는 한 가지 기술만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를 옥상으로 유인합니다. 옥상으로 유인합니다. 한편 왕의 부하들이 총으로 그들을 포위하지만 카나메는 지금 플롯 아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상대편 NPC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마치 가축처럼 완전히 학살한 후 류가에게 남은 자들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남은 자들을. 이 장면은 카나메 내면에 잠재된 암살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류가 말했던 카나메 내면의 능력입니다. 한편 슈파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왕으로부터 숨습니다. 왕이 내려와서 카나메를 험담하며 그녀를 몰아붙입니다. 그의 역겨운 환상을 쏟아내는 소리를 듣고 슈카는 자리를 뜨며 그에게 묻습니다. 내 엄마가 너 낳고 변기 물 내리는 걸 잊었냐고. 그녀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며 왕은 자신도 그녀에 대해 상당한 조사를 했고 그녀는 자신처럼 랭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이겔이 그녀가 자신의 체인을 조종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 뒤 앞으로 뛰어들어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슈카는 체인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자신의 시길로 그것을 간단히 잘라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그는 얼굴부터 땅에 넘어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잘린 다리를 발견합니다. 개처럼 울면서 그녀를 죽이겠다고 하고는 그의 순간이동 기술을 사용하여 슈카 뒤에 나타난다. 그러고는 자신의 문장을 사용하여 그녀의 목을 베어 죽이려 하지만 대신 뒤로 쓰러진다. 자신의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몰아붙이며 게임의 버그인지 아니면 그녀가 자신의 공간 절단 문장보다 우수한 새로운 문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슈카가 돌아서서 그에게 남은 2개의 다리를 잃을 준비가 되었냐고 묻는다. 왼쪽을 보니 창고 전체가 철사 함정으로 뒤덮여 있네. 슈카는 미리 가늘고 튼튼한 철사를 설치해 두었다고 밝히며 그것은 왕 자신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서 자신의 팔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는 뼈를 철사로 자를 수 없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그녀의 문장 능력은 실이나 쇠사슬을 포함한 모든 철사 같은 재료를 조종하는 능력이고 그걸 이용해서 전기톱처럼 줄을 진동시켜 그를 마치 버터처럼 잘라버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그를 철사로 묶고 죽을 준비가 되었냐고 묻지만 왕은 비장의 수를 써서 슈카와 위치를 바꿔 그녀를 철사에 걸리게 하고 자신은 풀려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철사 끝을 잡고 있었기에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리석은 짓에 대한 벌로 한 손으로 그의 다른 다리까지 잘라버리고 슈카는 그를 토막낼 준비를 하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남은 건 한쪽 다리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장을 전력으로 사용하여 생애 처음으로 순간이동에 성공합니다. 100m 상공으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러고는 다시 능력을 사용해서 추락을 막고 자신이 결국 게임의 주인공이었고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류가와 카나메가 다가와 그에게 묻자 그는 공포에 질려 위를 쳐다봅니다. 그는 죽을 준비가 됐어요. 왕은 바지를 지리고 패배를 인정하며 카나메에게 1800포인트를 넘깁니다. 1800포인트를 넘깁니다. 불행히도 카나메는 그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걸로는 절대 그를 살려두고 자신이 특권을 이용해 특별한 포커 게임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가 칩을 걸고 싸움에 배팅하고 언제든지 배팅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경기 중에 그는 포커처럼 만약 자신이 올인 배팅을 하면 상대방들은 그에 맞춰야 하고 이 전투에서 그는 8,000점 이상을 따냈는데 그 말은 그의 클랜이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8개 클랜 구성원 모두의 점수를 가져가 그들을 완전히 파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돈이 전부입니다. 점수가 하나도 남지 않은 이 클랜은 게임에서 패배하고 그들 모두는 조각조각 지옥으로 순간이동됩니다. 며칠 후 그 모든 소동이 있은 후에 선셋 레이븐스가 거대한 것을 삽니다. 자기 부족을 위한 건물을 짓고 주변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영역. 그들은 왕의 모든 영토와 노브니에의 작은 지역까지 장악하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영역에서 다윈 게임을 하는 자는 누구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퍼뜨립니다. 곧 그들의 영향력은 시부야를 넘어 간토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은 가나메와 슈카가 이 미친 게임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이며 그들은 게임의 창시자를 찾아 끝장낼 때까지 계속 성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게임의 창시자를 찾아 끝장낼 때까지 계속 성장하기로 결정합니다. 머리에 총알이 박혔어. 그리고 그렇게 다윈 게임 시즌 1이 끝났습니다.